주제가 주제다 보니 다시 한번 이것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저는 맹세코 PC와 페미니즘이 가진 본연의 가치와 이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감이 없습니다. 도리어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라면 모두가 따르고 지향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PC와 페미니즘 자체를 폄훼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마블에 대한 영상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치를 떠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 보고 한탄을 금치 못했거든요. 아니, 제가 영상 내에 굳이 자막까지 띄우고 작은 따옴표까지 써서 본연의 가치와 이상이라고 강조했거늘 어찌하여 제 마음을 이리도 몰라주신단 말입니까? 저 말의 속내가 무엇인지 헤아리신다면 비록 일부였지만 저를 슬프게 만드셨던 분들과 저희 뜻이 실상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혹시 아직도 당초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충분히 이해하시게 되실 겁니다. 각설하고 근래 상당수의 영화와 드라마가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경향을 보면서 페미니즘을 포함하는 PC 영화와 드라마를 향한 반감이 일부 혹은 다수로부터 커지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PC와 페미니즘이 주류로 부상하면서 영화와 드라마에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과연 이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의문과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블이 몰락한 5가지 이유와 더불어 제가 모종의 사유로 유튜브를 쉬는 동안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서 꼭 만들고 싶었던 2개의 영상 중 나머지 하나로 PC 영화와 드라마에 지색하는 5가지 이유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대체 왜 적지 않은 사람들이 PC 영화와 드라마에 반감을 갖고 있는지, 그런 사람들 모두가 소위 말하는 반지성주의자들인 건지, 만약 그게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원인으로 작용해 영화와 드라마 속 PC를 외면하거나 비판하는 건지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재차 강조하지만 제가 이 영상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하더라도 PC와 페미니즘이 가진 본연의 가치와 이상에 대한 공격은 결코 아니라는 걸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작년에 넷플릭스가 공개했던 20세기 소년은 4명의 10대 청소년이 작은 착각 하나 때문에 얽히고 설키는 영화입니다. 절친인 2 소년 중 1명이 잠시 미국으로 떠나면서 자신이 짝사랑한 소년은 잘 지켜보고 소식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으로 인해 이 영화에 갈등이 발생하죠. 사실 이런 이야기는 흔하디 흔해서 영화든 드라마든 소설이든 간에 로맨스 장르를 웬만큼 보신 분들이라면 반전을 금세 눈치채고도 남는데, 참 기가 막히게도 20세기 소년은 제가 뒤통수를 제대로 얻어맞은 몇 안 되는 영화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 영화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뭘까요? 당연히 주인공이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밖에 없는 절친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저는 영화를 보는 동안 이 질문의 답으로 퍼뜩 떠올린 게 바로 진짜 황당하게도 저 남자아이들 2명이 게이라서 그럴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나중에 모든 진상이 밝혀졌을 때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당황스러움과 불쾌함이 한데 밀려왔는데, 과장 하나 안 보태서 형언할 수 없고 황당하기 짝이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단순히 제 예상이 빗나갔기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닙니다. 대신에 저 스스로도 대체 뭐 때문에 저리도 황당무계한 발상을 했던 건지 당최 이해할 수 없어 곰곰이 생각해보니 마치 음란마귀에 씌었다는 말처럼 제 뇌가 동성애에 절여진 것 같다는 다소 논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무슨 괴상한 논리냐고 하실 수도 있으나 20세기 소녀를 공개한 곳이 하필이면 다름 아닌 넷플릭스고, 언제부턴가 온갖 영화와 드라마에 동성애를 삽입하지 않으면 심해라도 걸리는 것처럼 강박적인 작법이 숱하게 쏟아졌던 걸 목도했던 바람에 그럴만도 하지 않나요?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당황스러운 만큼이나 불쾌함도 함께 밀려왔던 겁니다.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제 사고회로가 통제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제가 이 뻔한 갈등을 그야말로 무턱대고 동성애로 확신하는 멍청한 판단을 하진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심지어 20세기 소녀를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디에도 2명의 소년이 동성애자라는 복선은커녕 딱히 뉘앙스조차 없습니다. 도리어 아주 단순하고도 진솔하게 2 청소년의 사랑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평소와 같은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인 유추와 예상 따위는 내팽개치고 귀신에라도 걸린 듯 말도 안 되는 망상에 내내 사로잡혔습니다. 그렇다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맹세코 소위 말하는 BL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행여라도 즐겨보는 사람이었다면 제 뇌가 동성애에 절여져서 그랬다고 해도 억울할 건 없겠죠. 방금 말씀드린 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겪은 기이하고 우스꽝스러운 경험이지만
사실 그 말 많은 PC 중에서도 어쩌면 페미니즘이나 인종이상으로 가장 빈번하게 논란을 일으키는 게 바로 동성애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셋 중에서도 특히 동성애는 연령과 인종 등을 초월해 터부시하는 경향이 두루 있어서 유독 반감이 더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PC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질색하는 이유 중 하나는 명확하게 나왔으나 좀 더 성의 있게 풀어드리자면 사회적 합의는 고사하고 공개적인 토론이라도 하려면 아주 야단법석이 나는 매우 민감한 소재를 마치 세뇌라도 하고 싶은 듯이 작품에 맹목적으로 심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동성애를 수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연하게도 지금까지 동성애를 다룬 영화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영화가 개봉하는 걸 문제 삼았던 시절도 한참 전에 끝났으며 주변에 당당하게 보러 간다고 말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 같은 이성애자들 중에서도 소수나마 영화를 보고 기꺼이 박수를 보내면서 극찬을 했으면 했지 동성애가 소재라고 해서 손가락질부터 하진 않았습니다. 그랬던 분위기가 왜 이제 와서 달라졌을까요? 제가 지극히 주관적으로 내놓은 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부턴가 PC, 특히 동성애가 들어가지 않으면 심의에 걸리거나 트렌디한 영화로서는 부적격이라는 판정을 받기라도 하는 것처럼 무절제하고 무의미하게 여기저기 동성애를 삽입해서 이른바 백래쉬를 자초한 탓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재작년에 개봉했던 픽사의 버즈 라이트이어는 일찌감치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동성애로 인해 논란이 터졌습니다. 아예 중동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상영 금지 조치까지 내려졌고 심지어 PC 광풍이 불고 있다는 표현이 절대 과하지 않을 북미에서도 캐나다의 한 초등학교가 해당 애니메이션에 유해한 컨텐츠가 있다는 이유로 단체 관람을 취소했습니다. 아무래도 애들이나 애들을 동반한 가족 관객이 주요 타깃인 애니메이션에 동성애가 포함된 걸 너그러이 허용할 만큼 사회의 관용도가 높지 않은 것도 있지만 과거에 동성애를 소재로 했던 영화와 달리 지금은 소위 말하는 오락영화, 다시 말해서 관객의 폭이 훨씬 광범위한 영화에까지 무분별하게 동성애를 삽입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터널스도 그랬고 샤잠 신들의 분노도 그랬고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도 그랬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벤져스 엔드게임도 그랬는데 이 영화들이 진정 공통적으로 가진 볼성사나운 행태는 특정 국가나 인용 따위를 넘어 전 세계에서 민감하기 이를 데 없는 의제라 아직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건 꿈도 꾸기 어려울 지경으로 용언한 걸 굳이 대중문화에서 큰 축을 맡고 있는 영화와 드라마에 우겨넣으면서 수용을 강요해 도리어 반발만 더 커지는 부작용을 자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중문화 혹은 엔터테인먼트에서는 현실 도피를 바라는 절대다수가 오락을 기대하는 게 당연한 요구인 걸 무시하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계몽주의자처럼 굴고 있으니 자기네들로서는 피할 수 없는 결과와 맞닥뜨릴 수밖에 없죠. 설상가상 방금 언급한 영화들은 알고 보면 동성애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무분별하고 무의미하게 동성애를 소비합니다. 이건 친동성애든 반동성애든 간에 비판을 가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말이 나온 김에 좀 더 진지하게 부연해보자면 PC운동에서도 큰 축을 맡고 있는 LGBTQ 중에서도 동성애 못지않게 논란이 되는 게 트랜스젠더입니다. 동성애와 달리 아직 영화와 드라마에서는 트랜스젠더 캐릭터를 강박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동성애의 경우와 근본적으로 동일합니다. 트랜스젠더도 사회적으로 반발이 굉장히 심하고 민감한 사안인데 이건 복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이 스포츠 분야만 봐도 그 이유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성이었던 사람이 벼랑간 커밍아웃을 하고 여성부 경기에 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다른 여성들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합니다. 몇 년 전에 큰 논란이 됐던 미국의 수영선수인 리아 토마스가 대표적인 예죠. 이 선수는 남성일 때 기껏해야 500위 안에 드는 게 전부였으나 여성부에 참가해서는 단숨에 우승했습니다. 그 꼴을 다른 여성 선수들이나 관중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거고 저와 여러분 모두 왜 그런 반응을 보였을지 공감이 되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미아 토마스만이 아니라 갈수록 이런 사례가 더 잦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사이클에 나와린 선수가 있었는데 국제적으로 관련 기관에서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방안도 실효성이 없어 논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연 이 복잡 미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긴 하지만요. 한편 해리포터 시리즈로 유명한 작가인 조앤 롤링은 트랜스젠더 여성을 여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취해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PC 광풍이 불고 있는 북미에서 LGBTQ에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때로는 그 비위를 맞추는지까지 서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정도의 인상을 주는 할리우드에서 저런 발언을 하는 건 막말로 자살행위에 가까운데도 조앤 롤링은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거야말로 극한에 다다른 발언의 자유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해리포터 시리즈에 출연했던 배우들까지 나서서 조앤 롤링을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모두가 주시해야 할 얘기거리가 나옵니다. 과연 조앤 롤링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트랜스젠더로 여성부 경기에 참가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선천적으로 다른 피지컬을 타고난 선수 때문에 피해라면 피해를 보고 있는 여성 선수들에게는 또 무슨 말을 건넬 수 있을까요? 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트랜스젠더 여성도 여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울러 남성의 성기조차 제거하지 않은 채 자신은 여성이니 여성 탈의실을 이용해야 한다고 거액의 소송을 건 사태가 있었고, 한 고등학교에서는 자신이 젠더 플루이드, 즉 하나의 성으로 고정되지 않고 유동적으로 바뀌는 성 정체성을 가졌다며 치마를 입은 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성폭행을, 그것도 각각 다른 학교에서 총 2번이나 저지른 기이하고도 불행한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성정체성과 관련해 아주 진보적인 교칙을 시행하면서 비판에 부딪혔으면서도 강행했고, 그 부작용으로 비극을 낳았으면서도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합니다. 뭐 언제나 그렇듯이 진보와 보수의 주장에 엇갈려서 무엇이 진실인지 저로서는 확언할 수 없으나 성정체성에 대한 사회의 기조 때문에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희한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여성만 임신할 수 있다는 명제에 참을 골랐더니 오답이 됐고, 모든 남성은 음경을 가지고 있다는 명제에도 참을 골랐더니 오답이 됐습니다. 이쯤 되면 PC와 페미니즘이 가진 본연의 가치와 이상을 존중한다고 말씀드렸던 저조차도 황당해서 대체 뭐하자 하는 건지 의문이 생길 지경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라면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 운동이라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으나 이것이 진정으로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불신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죠. 한때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축구 선수 중 한 명이었던 웨슬리 스네이더도 저와 비슷한 입장인 모양입니다. 그는 남성 축구팀의 감독으로 여성을 기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한다는 투로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깨뜨리라고 강요를 당한다고 발언했는데, 솔직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올 만도 합니다. 여성들보다 남성들 중에 축구를 더 많이 오래 하거나 보고 공부한 사람이 부지기수인 건 명약 관하인 걸 무시하고 그 잘난 페미니즘에 휩쓸려서 여성을 감독으로 선임한다는 건 아무리 좋게 평가해도 쇼에 불과합니다. 물론 정말 모든 면에서 뛰어난 여성이 있다면 당연히 기용해야 마땅하지만 이렇게 맹목적인 여성성 숭배는 웨슬리 스네이더가 덧붙였던 말 맞다나 역효과만 일으킬 뿐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남성이었던 캐릭터를 여성으로, 백인이었던 캐릭터를 흑인으로, 이성애자였던 캐릭터를 동성애자로 바꾸기만 한 채 아무런 당위성이나 서사 없이 무작정 들이미는 주제에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PC를 반대하는 무지몽매한 야만인이라는 식으로 떠드는 건 매우 부당하고 몰지각한 처사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빅토리아 시크릿과 아디다스가 펼쳤던 캠페인도 아주 가관입니다. 여성 속옷의 대명사였던 빅토리아 시크릿은 페미니즘을 의식해, 바꿔 말하면 엄연히 장사 속 때문에 뚱뚱한 여성들도 모델로 기용하는 걸 보면 우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 걸까요? 비만은 질병이란 말도 있는데다가 의사로부터 건강을 위해 살을 빼라는 말을 심지어 178cm에 83kg이었던 저도 듣고 충격을 받았던 게 현실인데, 저 뚱뚱한 모델을 보면서 아름답다는 말이라도 내뱉길 기대하는 건지,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길 바라는 게 맞는 건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아디다스 역시 별반 다를 게 없어서 여성 수영복을 내놓으면서 굳이 LGBTQ를 염두에 두고 이런 사진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꼬락산 일을 보고 미국의 공화당 의원이 날렸던 일침이 아마 많은 분들로부터 동의를 얻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기업은 정치보다 이익을 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강요와 세뇌를 유도하는 듯한 행보를 이어가면 결국 이렇게 극단적인 발언까지 개의치 않고 쏟아내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10중 8구 이것도 웨슬리 스네이더가 말한 역효과의 한 형태일 거고, 2019년에 조커가 개봉했을 때 인셀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국내외에서 시끌벅적한 논란이 일었을 때 토드 필립스 감독은 황당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제에 따라 극좌도 극우와 다를 게 없어 보이는 집단이 될 수 있다는 게 놀랍다. 이 말 그대로 늘 극단은 또 다른 극단을 불러오기 마련이죠. 정리하자면 꼭 영화와 드라마로 한정지지 않더라도 제가 전언했던 것처럼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는커녕 건강한 담론조차 나누기 힘들 정도로 예민한 소재를 불특정 다수가 즐기기 위해 접하는 분야에 막무가내로 전송하는 건 반감을 키우고 외면을 초래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특히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는 사건과
특이한 시험 답안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로 아무런 여과 없이 PC를 무조건 긍정으로 수용하라는 강요와 세뇌가 낳은 부작용의 수많은 예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준비가 안 된 사안을 대중문화가 무분별하게 생산하는 걸 과연 칭찬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마블이 몰락한 이유처럼 절대 다수가 즐길 거리를 원할 때 PC에 미쳐서 본분을 상실한다면 믿거나 말거나 저처럼 PC와 페미니즘이 가진 본연의 가치와 이상을 따르는 사람들마저도 비판할 거고 또 그래야 하는 게 맞습니다. 단적인 예로서의 마블이 지금까지 보여준 건 심하게 말해서 PC를 팔아 장사하려는 속셈처럼 보일 뿐이니 PC의 가치를 훼손하지 말라고 더 날카로운 비판을 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좀 더 보태고 싶은 말도 있지만 잠시 후에 다루기로 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책을 보면 제가 결론으로 내놓고 싶은 대목이 나옵니다. 북아일랜드에서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종종 갈등을 빚고 있는데 한 학교에서 각각의 종교를 가진 학생들에게 서로 다른 종교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유감스럽게도 결과는 정반대에 가까웠습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 예전보다 이해는 했을지언정 끝내는 우리와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란 걸 더 깊숙이 습득하는 바람에 기존의 입장을 대쪽처럼 관철시키는 극단적인 부작용을 도출했기 때문이죠. 현재 PC 광풍이 불고 있음에도 미국에서 또 한 번 거세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의 인기도 이 실험의 결과와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세계가 멸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던 시절이 있었고 실제로 4년 동안 그가 최고의 권력자로 군림한 걸 경험도 했으며 최근에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조사까지 받은 판국에도 차기 대선 후보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는 걸 보면 참 아찔하면서도 뭔가 알쏭달쏭하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16년 아카데미 시상식은 할리우드의 인종차별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오스카 소 화이트라는 해시태그 운동까지 대대적으로 벌어지면서 흑인 배우와 제작진에게 아카데미 시상식을 보이콧하라는 압력까지 가해지던 걸 아카데미 시상식 측에서 이래저래 수습하고 무사히 열렸었는데 그 자리에서 사회를 맡았던 사람이 바로 2022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윌 스미스의 돌발 행동을 당했으면서도 마지막까지 본분을 다했던 크리스 록입니다. 2016년에는 아무래도 촌철살인의 개그에 능한 흑인이라 인종차별로 시끄러워진 아카데미 시상식을 환기하는 데는 제격이었고 실제로도 그런 소재의 유머를 매끄럽게 구사하면서 우려와 달리 행사는 잘 진행되는 것만 같았던 찰나 크리스 록이 갑자기 괴상한 유머를 오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특히 동양인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무대에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3명의 동양계 아이들을 불러서는 미래의 훌륭한 회계사들을 소개한다는 희한한 발언을 내뱉은 게 문제였죠. 이건 흑인이라면 운동을 잘한다는 것과 동일하게 동양인은 공부를 잘한다는 편견, 즉 명백한 인종차별인데 다른 것도 아닌 그 인종차별이 화두가 됐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버젓이 주절거렸다는 건 크리스 록의 의식 수준을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저 발언으로도 모자라 천연덕스럽게 내 농담이 불쾌했다면 트위터에 올려라. 어차피 스마트폰도 얘들이 만든다는 악의적인 조롱까지 더했습니다. 당시에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고 있던 저는 한 가지 깊은 의구심이 생기더군요. 저 사람들이 말하는 인종차별 금지는 그냥 흑인차별 금지인가? 동양인은 상관이 없다는 건가? 불행 중 다행으로 행사가 끝난 후에 여러 명의 동양계 배우들이 크리스 록의 오만한 실언을 비판하자 아카데미 시상식 측에서 정식으로 사과했으나 제가 알기론 정작 당사자인 크리스 록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쨌거나 저는 크리스 록 덕분에 서구에서 말하는 인종차별은 곧 흑인차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경계 어린 의식을 갖게 됐었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는 한동안 흑인이 동양인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숱하게 보고 들으면서 인종차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당연하게도 성급한 일반화니 어쩌니 하시면서 튀어나오실 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저런 사건에서 흑인과 동양인이 뒤바뀌었더라면 미국 사회로부터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인어공주가 우리나라에서 실패한 원인을 지극히 정치적인 관점에서 단순하게 짝이 없게 분석한답시고 내놓은 답이 인종차별인 인간들한테서 말입니다. 아울러 기생충이 훌륭한 작품임에는 틀림없지만 공교롭게도 2016년의 인종차별처럼 2020년에는 다양성이 화두로 떠오르자 각본상과 감독상에다가 작품상까지 이례적으로 외국어 영화에 모조리 몰아준 아카데미 시상식은 정령 기생충을 순수하게 영화로만 평가해서 그런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할리우드는 폴리테인먼트로는 부족해
펄러틱스를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니 이런 의문을 갖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않을까요? 르브론 제임스는 마이클 조던, 코비 브라이언트, 스테판 커리 등과 더불어 이론의 여지가 없는 NBA 역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입니다. 팀의 우승과 개인 기록은 물론이고 부록에 가까운 나이에도 여전히 선수로 준수한 활약을 하고 있어 가히 레전드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죠. 그렇게 뛰어난 실력뿐만 아니라 평소에 페미니즘과 PC 운동을 포함한 정치적인 언행도 아끼지 않는 게 상당한 인기를 구가하는 또 하나의 이유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각종 스포츠에서 우승한 팀이 백악관을 방문하는 일종의 전통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재임하던 시절에 경쟁 상대였던 르브론 제임스와 스테판 커리는 각자의 팀이 설사 우승하더라도 백악관 방문은 거절하겠다고 당당하게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참고로 다들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트럼프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기도 했고 여기서 말하자면 길어지는 사연까지 겹쳐서 다른 분야의 팀들과 선수들도 백악관 방문을 거절했습니다. 그런 총극을 보고 NBA의 간판인 두 선수도 뜻을 같이 한 거였는데 그렇다고 또 르브론 제임스가 논란이라고는 없는 깨끗한 선수는 아닙니다. 오히려 NBA를 몰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 유명한 리얼월드 같은 경솔한 발언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평소의 행실과 인성을 두고 이런저런 비판이 적지 않은 편이고 경기 중에 심심찮게 보여주는 더티 플레이도 지적을 받는 등으로 과연 슈퍼스타답게 까와 빠를 동시에 거느리고 있는 와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실망스러웠던 건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한 반응입니다. 농구 팬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태지만 몇 년 전에 NBA 휴스턴 로켓츠의 데럴 모리 단장이 홍콩의 시위를 지지한다는 트위터를 올린 바람에 커다란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래도 NBA 및 선수들이 중국 자본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천문학적이니 저글 때문에 시장에서 발을 빼겠다고 나오는 중국의 눈치를 살피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죠. 이럴 때 흔히 말하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건 적어도 르브론 제임스 같은 선수에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한때 운동선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며 정치적인 발언을 아끼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홍콩의 민주화와 인권으로 인해 벌어진 사태에 침묵한다면 안티들에게 좋은 먹잇감을 주는 꼴이 될 텐데 놀랍게도 르브론 제임스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심각한 자충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선수들은 국제정세에 대해 잘 모르니 개입해서는 안 되고 사무국이 해결해야 한다. 데럴 모리 단장도 홍콩 사태를 잘 모르면서 트위터에 글을 썼을 거다 라고 말하는 바람에 평소답지 않게 이 커다란 쟁점을 회피하고 무시한 것과 다름없어진 셈입니다. 설상가상 자신을 포함한 선수들이 정치적 발언을 일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으면서 일개 선수가 직접 나서서 NBA 사무국에 데럴 모리 단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까지 밝혀져서 불길이 더 커졌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의문이 생겼는데 첫째, 그렇다면 NBA 선수들은 정치에 대해 아주 잘 알아서 자국의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건가? 둘째,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처럼 NBA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었더라도 르브론 제임스와 같은 선수들은 예전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언행을 일삼았을까? 물론 한 사람의 발언이 그렇게까지 지대한 부작용을 낳는다면 조심하는 게 옳은 것일지도 모르나 누차 강조하다시피 이 논쟁은 다른 나라도 아닌 PC 광풍이 불고 있는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약자를 위한 선거 정의라면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을 것처럼 민감하게 굴면서 반대하는 자들은 일단 야만인 찜으로 치부하는 바로 그 미국 말입니다. 혹시 홍콩의 민주화와 인권은 PC에 포함되지 않는 걸까요? 르브론 제임스에 비할 바는 아니더라도 농구 코트를 벗어나는 정치적인 언행을 주저하지 않았던 다른 선수들과 관계자들도 말을 아꼈던 걸 보면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결국 이 사태는 도화선으로 작용했던 데럴 모리 단장이 사과와 함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시작으로 어찌저찌 수습됐지만 씁쓸한 여운을 남긴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혹자의 표현처럼 자본 독재에서는 결국 피시고 나발이고 하는 것보다 돈이 모든 것에 우선시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인상을 심어준 데 이어 선과 정의 따위를 기치로 내걸고 태연자약하게 전면에 나서는 인물들의 이면에는 어떤 흑막과 계략이 있을지 의심부터 앞서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본주의 사회의 근원은 어느 누가 부정할지라도 돈이라는 걸 제3 확인한 사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유와 인권을 중시한다는 미국에서조차 할리우드와 NBA가 나란히 중국 시장의 돈 앞에 무릎 꿇은 꼴을 보면 PC운동은 언제든지 바스라질 수 있는 허상에 불과한 걸지도 모를 일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도 전무후무할 희대의 사기극을 벌였던 엘리자베스 홈즈의 일화를 바탕으로 한 드롭아웃입니다. 엘리자베스 홈즈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하다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면서 학교를 중퇴하고 테라노스라는 기업을 창립합니다. 그로부터 약 10년 후인 2014년에 엘자베스 홈즈는 고작 몇 방울만의 피로 수많은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에디슨을 개발한 것으로 엄청난 주목을 받았고, 덩달아 테라노스는 혁신적인 메디컬 기업으로 급부상하면서 유니콘 기업이 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가뜩이나 의료비가 높은 미국에서 아주 작은 양의 피만으로도 수백 가지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하니 대대적인 칭송을 얻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실리콘밸리에서 또 한 명의 영웅으로 탄생한 엘자베스 홈즈는 꽤 눈에 띄는 외모에다가 의상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스티브 잡스를 존경하는 것도 잘 알려져서 여성 스티브 잡스라는 별칭까지 얻었습니다. 덕분에 테라노스의 가치는 한때 자그마치 90억 달러에 달했으나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기자가 엘자베스 홈즈의 주장과 달리 테라노스의 기술에 의구심을 갖고 취재를 시작하면서 모든 실체가 까발려져 삽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전 직원과 내부 고발자의 폭로에 따르면 간단하게 말해서 애초에 엘자베스 홈즈가 공헌했던 혁신적인 기술이란 건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엘자베스 홈즈는 그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미진했거나 실패했던 게 아니라 아예 없었던 걸 있는 것처럼 꾸며서 사기를 쳤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몰랐던 건지 황당하시겠지만 미국의 언론과 업계 특유의 호들갑이 어땠을지 짐작해보시면 마냥 불가능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엘자베스 홈즈는 스티브 잡스를 연상케 하는 의상부터 낮게 깔린 목소리까지 이미지 메이킹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자신이 스티브 잡스의 뒤를 잇는 위대한 CEO에 걸맞은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무진장 애썼다는 거죠. 동시에 엘리자베스 홈즈에게는 보통의 기업가들과는 달라서 미국의 대중들을 더 손쉽게 사로잡을 수 있었던 이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빌 게이츠, 마크 주커버그, 스티브 잡스처럼 명문대를 중퇴했다는 것도 그렇지만 특히 페미니즘을 등에 업을 수 있는 젊은 여성이라는 것이 아주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홈즈도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자신의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이용했는데 그 좋은 예가 아이언 시스터즈라는 해시태그 운동입니다. 한창 페미니즘이 날개를 달고 힘을 얻은 사회의 분에 넘치는 응원 속에 참 뻔뻔하게도 유리천장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성 및 남성 페미니스트로부터 환대를 받으며 우상으로 떠올랐고, 원래 갈색인 머리카락을 굳이 금발로 염색한 이유도 예로부터 금발의 미녀는 곧 백치라는 성차별적인 편견에 용감하게 도전하는 여성이라는 고유의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실체를 고발한 기사가 터졌을 때도 여성 혐오와 성차별을 거론하면서 마치 이 모든 것이 엘리자베스 홈즈가 여성이기 때문에 벌어진 걸로 포장해 대중과 언론으로부터의 질타를 방어하는 데 이용하면서 후한무치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증명한 인간입니다. 아울러 결정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건 바로 엘리자베스 홈즈의 뒤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줬던 사람들입니다. 헨리 키신저,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와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 루퍼트 머덕 등등 10중8구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만한 인물들이 수두룩합니다. 이 사람들도 어쩌면 순전히 거짓말에 놀아난 불쌍한 피해자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으나 PC와 페미니즘에 미쳐버린 언론들과 마찬가지로 엘리자베스 홈즈를 띄워주는 데만 급급했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아니 막말로 일개 기자가 밝히는 진상을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법한 저 권력자들이 알아낼 수 없었을까요? 아니면 실상 별 관심도 없으면서 엘리자베스 홈즈를 통해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난 힘있는 남성이지만 세상을 바꾸려는 이 도전적인 여성을 기꺼이 지지한다는 긍정적인 이미지까지 얻는 일거양득을 노린 걸까요?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후자라고 생각하는데 중장년층의 권력자들 또는 정치인들이 무턱대고 여성을 지지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왠지 어디서 많이 봤던 광경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건 저뿐인가요? 더 어처구니 없는 건 그 와중에도 엘리자베스 홈즈가 재판에서 성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보도하는 자칭 진보 언론입니다. 정작 엘리자베스 홈즈는 이미 광범위한 사기극을 벌였다는 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음에도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다가 결혼과 출산 등으로 재판을 질질 끌기까지 했으며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로 11년 3개월의 징역을 다 살고 나와도 여전히 떵떵거리면서 잘 살 텐데 어째서 저 따위 기사나 쓰고 자빠진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네요. 제발 아무데나 성차별이니 인종차별이니 하는 걸 들먹여서 본질을 흐리지 말고 그럴 시간에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탓에 엘리자베스 홈즈의 거짓말에 가장 기뻐했을 빈곤층들의 충격과 배신감에 대해서 심층 취재부터 하세요. 여기까지 보셨으면 제가 왜 PC 영화와 드라마에 질색하는 5가지 이유 중 두 번째로 위선, 가식, 그리고 패션 PC라는 제목을 쓴 건지 이해하셨을 테니 제 채널에 걸맞게 할리우드를 잠시 거론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다시피 비단 마블만이 아니라 할리우드 전체가 페미니즘과 PC운동을 개척하거나 주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 중에는 진심을 담은 영화도 들어있지만 메이저 영화사의 경우는 겨우 지난 몇 년 동안 두 사상이 주르륵 떠오르자 비위를 맞추는 건지 상술로 이용하는 건지 모를 의도에서 과다하게 도입하고 있을 뿐입니다. 비유하자면 할리우드에게 페미니즘과 PC는 여러 영화를 새롭게 보이도록 포장하면서도 비판은커녕 환대를 받는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 말인즉슨 할리우드는 이미 오래전부터 리메이크, 리부트, 어댑테이션, 시퀄, 프리퀄 등의 작품에만 매달려서 오리지널리티를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정도의 감독이 아닌 다음에야 오리지널 작품의 제작에 인색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는데 페미니즘과 PC 덕분에 기류를 바꾸는 게 가능해졌죠. 왜냐하면 리메이크든 리부트든 간에 개의치 않고 단지 특정 캐릭터의 성별이나 인종을 바꾸기만 해서 제작하면 또는 성별이나 인종을 바꾼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전환해서 제작하면 도리어 박수를 받는 희한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아예 동성애자를 비롯한 LGBTQ로 설정해버리면 찬사를 얻어내기도 합니다. 사실 할리우드에서 그런 작품들을 쏟아내고 있는 게 다수의 사람들이 PC 영화와 드라마를 기피하는 핵심적인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페미니즘과 PC를 동원하는 할리우드의 이런 태도를 저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1990년대에 우리나라도 방영했던 로이스 앤 클락이라는 드라마에서 슈퍼맨을 연기했던 딘 케이는 DC 코믹스가 슈퍼맨을 양성애자로 설정한 것을 두고 20년 전이라면 용감하고 대담한 결정이었겠지만 지금은 그냥 시류에 편승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제가 방금 주장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걸로 봐선 할리우드 행태에 대해 고깝지 않은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에도 있다는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 외에도 위선, 가식, 그리고 패션 PC에 해당하는 예는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셀 수 없이 널리고 널렸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역겨운 건 바로 언론입니다. 작년에 주호민 작가와 관련한 일로 한창 시끄러워진 시점으로부터 몇 달 후인 12월에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도대체 왜 일개 커뮤니티에서 발생했다가 일단락된 소란을 언론이란 곳이 확대 재생산하는 짓을 그만두지 않는 걸까요?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혐오해라. 혐오로 조회수를 높여 내 실적 좀 올려라.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자살할 때마다 언론이 자숙해야 한다는 기사가 무슨 유행어처럼 나오지만 수십 년 동안 달라진 건 눈꼴만큼도 없습니다. 이따위의 이면을 가진 언론들이 PC와 페미니즘을 떠들고 있는 걸 보면 기자의 필수 덕목에는 오령치와 비양심이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새삼스러운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왜 배트맨은 슈퍼맨을 없애지 못해 안달했을까요? 바로 슈퍼맨이라는 저 거대한 존재를 순수한 선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시대를 살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절자가 속출했던 건지 위선자로 가득했던 건지 알 수 없으나 많은 시민을 도우면서 신의 강림처럼 받아들여졌던 슈퍼맨에 대해서조차 의심의 수준을 아득히 넘어 필히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까지 삼아야 했을 만큼 혼돈의 시대를 살았던 탓이겠죠. 요즘 세상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도 정확히 그렇고 PC와 페미니즘이 가진 본연의 가치와 이상은 존중하되 저 말만 듣고도 저를 욕하셨던 분들과 알고 보면 같은 입장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이겁니다. 너도 나도 페미니즘을 지지하고 PC를 지향한다며 떠들어대지만 과연 그 많은 족속들 중에서 몇 명이나 진심일지에 대해선 정말 회의적이거든요. 어쩌면 슈퍼맨 같은 절대적인 성과 정의의 슈퍼히어로가 실존하진 않는 것처럼 PC와 페미니즘이 가진 본연의 가치와 이상 역시 신기루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훼손된 사상을 맹목적으로 반영하는 영화와 드라마는 필연적으로 거부감과 피로도만 가중시킬 뿐이죠. 제가 페미니즘에 의심 어린 눈길을 가지게 된 계기는 한 편의 드라마와 한 편의 영화가 나란히 제공했습니다. 전자부터 말씀드리면 다수가 인생 드라마로 꼽을 만큼 유명한 나의 아저씨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드라마는 방영 전부터 젊은 여자와 중년의 아저씨라는 소재로 오해를 일으켜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에 저는 상당히 관대한 사람이었던 터라 제목도 그렇고 하니 불편하게 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순진한 포용이었는지 알게 되기까지는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요.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아이유가 나와 자연스레 본방을 사수하면서 직접 본 결과 나의 아저씨는 사전에 논란이 됐던 것과는 전혀 무관한 드라마였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이젠 오해를 풀었겠거니 했는데 웬걸요. 드라마를 보고도 그러는 건지 안 보고 그러는 건지 당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페미니스트를 자처하고 페미니즘을 외치는 쪽을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뜩이나 어지러운 마당에 굳이 저까지 나서서 질타하고 싶지는 않아 삼갔었는데 한 영화를 보고는 기어코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아마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벌써 떠올리셨을 엑스맨 다크 피닉스입니다. 저보다 더 민감하셨던 분들은 격하게 반감을 드러냈던 새로운 스타워즈 시리즈도 무난하게 받아들였었지만 이 영화는 분노를 참을 수 없어 리뷰에서 거의 피를 토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었죠. 해당 리뷰 중 도입부의 일부를 옮기면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진 않았는데 마치 그야말로 속칭 꼴패미가 벌이고 있는 행각을 영화로 구성하겠다고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볼썽사나운 꼴만 일삼다가 끝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얼마나 화가 났던 건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뭐 더 이상 길게 말하고 싶지도 않게끔 제 인내와 자비가 한계에 다다르게 했던 엑스맨 다크 피닉스지만 덕분에 1년의 영화와 드라마에서 한 가지 불쾌한 저희가 보이도록 개안이 됐다는 장점도 남았습니다. 그건 바로 PC와 페미니즘을 다루는 일부 영화와 드라마의 경우는 좋은 작품, 재밌는 작품, 유익한 작품이라는 목표가 아니라 자신이 추종하는 사상을 치졸하고 저열하게 전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영화와 드라마는 주로 다음과 같은 눈살이 절로 찌푸려지는 짓을 서슴지 않으며 남발하곤 합니다. 축하해 오변. 아주 유리천장은 제대로 깼어. 저런 싸구려 같은 대사는 마치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가 종종 설명이 많다는 지적을 받는 것처럼 PC와 페미니즘이어서가 아니라 세계 평화를 주창하는 영화라고 해도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실컷 완성도 높은 영화를 보여주고선 마지막에 주제를 구태여 주인공의 입을 통해 직설적으로 전달하는 작품도 마찬가지죠. 몇 년 사이에 PC와 페미니즘을 다루는 작품들이 잦은 빈도로 이와 같은 추태를 보여주는 건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 기본인 스토리텔링에 자신이 없어 작가로서의 자질이 부족해 보이는 동시에 목표보다 목적을 중시하고 있다는 걸 자인하는 꼴입니다. 막말로 저런 대사를 반드시 집어넣어야 한다고 우겨서 작품을 훼손할 바에는 차라리 표어를 만들거나 웅변대회에 나가거나 해화역 혹은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라도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꼭 PC와 페미니즘을 소재로 한다고 해서 보편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하거나 비판과 논란의 도마에 오르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는 작품들은 박수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훌륭했으며 특히 눈이 부시게는 나의 아저씨와 더불어 제 인생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에 김혜자 선생님께서 한편의 시처럼 읊어주시는 대사는 지금도 가끔 찾아볼 정도로 성별을 떠나 모두의 심금을 울립니다. 이런 작품이라면 PC를 다루든 페미니즘을 다루든 얼마든지 환영이며 결코 목적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닌 목표로 나아간 결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엑스맨 다크 피닉스와 그로부터 몇 달 후에 개봉했던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 같은 영화들은 PC와 페미니즘을 의식하거나 이용하려는 목적만 도드라져 보일 뿐이니 자연스레 관객들로부터도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두 편의 영화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유령은 개인적으로 그 악명 높았던 비상선언과 호각을 다투는 근래 최악의 영화였습니다. 이건 뭐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여성 캐릭터들로 무쌍을 찍겠다고 작정했다는 게 너무 훤히 보여서 가감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역겨웠습니다. 다른 하나인 길복수는 전자에 비하면 훨씬 낫지만 이 영화 역시 딸을 동성애자로 설정해 극의 중심이 되어야 할 길복순의 스토리에 간섭하고 시선을 분산시키더니 페미니즘이 지겹도록 중시하는 연대를 위해 한 캐릭터를 허비까지 하는 걸 보면 PC와 페미니즘을 도식적으로 이용한 작품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덤으로 감독이 상식적으로 왜 쓴 건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대사까지 얹었으니 이 영화도 목표를 완전히 간과하진 않는 대신 목적의 비중이 더 컸을 거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네요. 근데 고르다 보니까 다 공통점이 있더라. 다 남자네. 그거 말고 다들 사람을 죽였어. 작년에 최고의 이슈였던 인어공주도 주인공을 비롯한 일부 캐릭터의 인종을 바꾼 것과 함께 아무 설명 없이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에리얼의 자매들을 등장시켰고 마지막에는 인어와 인간을 나누지 않으며 모든 인종의 대화합을 보여주는 뻔한 수작을 부렸습니다. 현실은 영화와 달라서 캐릭터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불화와 갈등이 눈 녹듯이 해소되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이 또한 목표가 아닌 목적만이 보일 뿐인데 더 가관인 건 정작 우리나라에서 홍보할 때 에리얼의 노출을 기피한 채 성우를 맡았던 유진스의 다니엘을 앞세워 논란이 됐다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흑인을 주인공으로 설정할 때는 언제고 돈벌이에서는 뒤로 감춰버리는 꼬락산이라니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죠. 뿐만 아니라 인어공주 이상으로 논란이 됐던 넷플릭스의 퀸 클레오파트라는 아예 작정하고 불순한 목적이 곧 목표였던 작품입니다.
100번 이해해서 오래전부터 정설로 자리 잡긴 했으나 혹시 흑인이었던 건 아닐까라는 의문을 풀어가는 내용도 아니고 영화로 만들었어도 난리가 났을 소재를 무려 다큐멘터리에 담아서 클레오파트라는 흑인이라고 확정하면 분노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알고 보니 이순신 장군은 백인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참을 수 있나요? 이렇게 설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가 현실인가? 진심으로 하는 말인가? 싶은 부조리가 수시로 터지고 있으니 PC 영화와 드라마에 질색하는 걸 넘어 PC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계기로 작용하겠죠. 그리고 앞에서 동성애로 인해 논란이 됐었다고 언급했던 버즈 라이트이어는 나중에 밝혀지길 해당 장면을 디즈니에서 삭제하려고 했으나 픽사의 직원들이 반발해서 기어코 포함시킨 거라고 합니다. 이건 대체 누굴 위한 걸까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수자를 무시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엄연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게 치명적일 게 훤히 보이는 리스크를 감수하라고 요구하는 게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건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영화와 드라마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전혀 이상한 것 같지 않거든요. 불과 몇 달 전에 우리나라에서 메이플 스토리 등으로 불거졌던 남성 혐오 논란도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원인을 가집니다. 외주 제작사의 한 직원이 자신의 업무를 목표로 두지 않고 목적으로 이용한 탓에, 아니 이 사람은 거의 장난질을 치는 바람에 여러 사람이 유무혐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추태를 실체가 있니 없니 하면서 여성 혐오로 역공하던 언론도 다를 게 없습니다. 이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것 따윈 관심 없고 맹목적이자 편향적으로 PC와 페미니즘의 선에 줄을 서야 한다는 집착만이 남았을 뿐이죠. 이와 같은 목적이 여러 분야와 방면에서 목표보다 우선한다면 세상에는 기득권자들을 위한 정치만 남겨지고 말 겁니다. 제니퍼 로렌스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돈 룩캅은 빅쇼트로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던 아담 맥케이가 연출하고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영화입니다. 풍자와 블랙 코미디에 능한 감독답게 이 영화는 현실 세계의 물질 만능주의와 반지성주의 등을 재치 넘치면서도 신랄하게 비판해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 됐던 한편 제가 두 번째 이유로 들었던 위선, 가식, 그리고 패션 PC와도 직결됩니다. 두 주인공이 지구를 향해 오고 있는 혜성을 발견해 인류가 멸망에 처하게 될 극도의 위험성을 경고하지만 정치인이고 언론이고 할 것 없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용해 먹을 탐욕만 부리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것에서 그렇습니다. 한 기업인은 지구를 구할 방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성에 있는 광물에 눈이 멀어 터무니없이 다른 계획을 수립했다가 실패하면서 결국 재앙을 부르죠. 그렇게 돈 룩업이 중점적인 소재 중 하나로 다루는 반지성주의는 PC가 주류로 떠오르면서 무슨 유행어처럼 자주 듣게 되는 단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PC의 반론이나 이견을 제시하면 일단 싸잡아 반지성주의로 몰아가는 꼴을 하도 많이 봐서 전혀 낯설지 않다는 게 참 우픈 현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신들의 사상에 감히 무조건적으로 동조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반지성주의로 낙인을 찍고 보는 자들이 더 반지성주의에 들어맞는 것 같은데 예나 지금이나 반지성주의는 PC와 페미니즘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무적의 방패처럼 쓰입니다. 실제로는 지성인, 전문가, 정치인 등이 정보격차로 냉혈한처럼 서민을 등쳐먹으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모렴치하고 몰지각한 사례마저 비일비재한 세상에서 과연 누가 반지성주의자일까요? 하나만 물읍시다. 당신들한테 동조하지 않으면 다 나쁜 놈인 거야?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으로 유학까지 다녀온 학자가 불온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주장 따위에 휩쓸렸는지 멀쩡한 사람을 여성 혐오로 몰아 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제 입에 이름도 올리기 싫은 그 사람은 정녕 박사학위를 가진 게 맞나? 라는 의문을 품게 할 정도로 저질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남성 혐오를 당연한 권리처럼 행사한 꼴불견입니다. 게다가 소위 논문이란 저작물에 한남유충, 한남충이란 저속한 단어로 남성을 비하하는 걸 수용했다는 것도 충격이라 해당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의 관계자들도 정상은 아닌 걸로 보일 지경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저희에서 저 따위 논문을 학술지에까지 올렸던 걸까요? 결국 재판까지 가서 패소한 후에도 자신이 잔다르크라도 되는 것처럼 당당하게 굴던 것 정말 실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것처럼 허울 좋게 PC와 페미니즘을 앞세우면서 반지성주의를 일삼는 예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널리고 널렸습니다. 몇 개만 짧게 나열하자면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써서 일반화로 둔갑했지만
정작 근거가 되는 자료가 삼은 표본은 고작 2683명이고 응답자는 우리와 달라도 너무 다른 환경을 가진 캐나다의 청소년 성소수자입니다. 누군가의 덧글이 지적한 바대로 2015년 이후로 퀴어 축제가 열리고 있는 우리나라도 청소년의 마약 사용과 자살률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건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이른바 환경주의자들은 설사 관종일지라도 함부로 시도하지 않을 미술품 테러를 수시로 저지르는 중입니다. 딴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촉구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역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극단주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건 전혀 모르는 건지 관심도 없는 건지 의문입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이란의 국민들이 자국 대표팀의 패배를 기원하고 실제로 패배하자 환호하는 이상한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당시 한창 벌어지고 있던 반정부 시위에 대한 발언을 하거나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가 컸는데 언제부터 운동선수가 정치에 발벗고 나서는 게 의무였던 걸까요? 근래 들어 국내에서도 슬슬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민과 난민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이민과 난민을 우호적으로 수용했던 유럽 등지에서 충격적인 사건과 부작용이 종종 불거지는 걸 뻔히 보고도 우려나 불안을 표하는 사람들을 향해 덮어놓고 혐오로 치부하는 건 정녕 지성적인 처사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할리우드에도 비슷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존윅 리로드에서 아레스라는 인상적인 캐릭터를 연기했던 루비 로즈는 몇 년 전에 배트우먼으로 캐스팅되면서 수많은 비난의 표적이 됐습니다. 유대인 혈통의 레즈비언으로 설정된 배트우먼을 연기하는 배우가 유대인도 아니고 성 정체성 또한 앞서 설명했던 젠더 플루이드라는 게 이유였으며 그 탓에 루비 로즈는 얼마나 악플에 시달렸는지 트위터를 폐쇄하고 인스타그램의 댓글 기능을 차단해야만 했습니다. 과연 이 무례한 집단 행동은 얼마나 지성적인 걸까요? 참고로 이런 사례는 예전에도 여러 번 있었는데 데니시걸에서 호연으로 극찬을 받았던 에디 레드메인은 정작 남성이면서 트랜스젠더 여성을 연기했다는 걸로 욕을 먹었었고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카메오로 출연했던 조 루소 감독도 동성애자가 아니면서 동성애자를 연기했다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팬이 있는 심슨 가족은 성우와 관련해 비슷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백인 성우가 유색인종의 목소리를 맡은 데다가 이 성우가 인도og양으로 연기하는 게 조롱과 비하로 비춰진다는 이유로 비판에 시달리다가 끝내 제작사는 앞으로 백인에게 유색인종의 역할을 주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죠. 백인의 연기가 조롱과 비하를 의도한 건지 어떤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으나 애초에 심슨 가족은 좌우와 편을 나누지 않고 풍자를 깔고 가는 게 패시브인 애니메이션 아닌가요? 그것도 그렇지만 연기를 잘하고 캐릭터를 충실히 재현하는 것보다 성별, 인종, 성 정체성 등을 우선한다는 게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이렇게 가다가는 영화 속 살인자를 연기하는 것도 실제 전과자에게 맡겨야 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제가 괜한 억지를 부리는 거라고요? 설마요. 안 그래도 범죄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중시하는 경향을 자주 보여줘서 비판을 받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는 인권위가 머지않아 이 해괴망측한 요구를 내놓지 않으리라고 확신하실 수 있나요? 살인을 저질러도 짧게는 10년에서 15년의 형을 받고 나오는 범죄자들이 꽤 많으니 그들이 사회에 적응해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의 맥락에서 살인자는 살인자가 연기해야 한다는 지성적인 PC의 광기가 터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인어공주가 흥행에 실패하는 원인을 인종차별로 돌리는 추태를 부리기도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대박을 터뜨렸던 엘리멘탈이 정작 자국인 북미에선 실패한 걸 두고 이민자 혐오의 나라라고 비판해도 할 말 없겠네요. 뿐만 아니라 인어공주부터 이터널스와 버즈라이트이어 등의 졸작이 실패할 때마다 영화 내적으로 살펴보는 건 뒤로 하면서 반 PC의 소행으로 여론을 조장하는 개수작을 진심으로 지성에 기반한 분석과 판단이라고 믿는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답은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제언합니다만 저 따위의 PC와 페미니즘이라면 이미 신뢰를 잃기에 충분하니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영화와 드라마에 우겨넣는 것은 부작용과 역효과를 자초하는 짓에 불과합니다. 작년에 개봉했던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저처럼 동시대에 만화로 보고 자란 분들에게 재미와 향수를 안겨준 감격적인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오래전에 TV로 방영했던 버전이 까놓고 말해서 움직이는 그림에 불과한 수준이라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역부족이었던 반면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단점이 있을지언정 만족도가 비교할 수 없이 커서 박수를 보내는 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도 장기 흥행을 이어가던 중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더 볼 것도 없이 PC와 페미니즘의 관점에 절여진 이 기사를 보면 남성성과 남성의 세계는 대중문화에서 거세해야 한다는 끔찍한 주장처럼 들 지경입니다. 먼저 이 문단은 스포츠라는 분야에 대한 몰이해 내지는 배제를 기반으로 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기사만 봐도 스포츠에서 피지컬의 중요성을 알 수 있고 전직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은 피지컬과 지능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라는 질문에 피지컬을 택할 정도인데 애니메이션이 그걸 강조한다고 해서 불평을 늘어놓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리고 여성 캐릭터들의 존재감이 없다는 지겨운 지적도 합니다만 이런 걸 논리랍시고 들이대는 건 왜 여고괴담에는 독립된 남성 캐릭터가 등장하지 않냐고 개소리를 짓거리는 것과 하등 다를 게 없습니다. 더 가증스러운 건 이 작품은 남자들이 주인공인 남자 농구부를 주제로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는 반문에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발전해야 하기에 비판한다는 투로 글을 맺는다는 겁니다. 해당 기사를 직접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논조 자체가 발전을 바라는 투는 절대 아니라 이 글을 쓴 사람의 가식적인 자기방어, 속셈만 더 두드러져 보입니다. 덤으로 여성이 주체가 되는 작품은 아직 많지 않아 더더욱 비판한다는 뉘앙스로 말하고 있다는 게 참 기가 막힙니다. 어디서 뭐 하시는 분이길래 저런 말을 하는 건지 몰라도 최소 5년 동안 집에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었다는 건 확실하게 알겠네요. 저런 사례처럼 영화 및 드라마의 PC와 페미니즘의 반영을 극렬하게 요구하는 자들에게 일일이 맞춰주려면 적어도 영화에는 태생적으로 불가능한 제한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영화 한 편을 제작한다고 칩시다. 먼저 주인공을 포함한 캐릭터가 2명은 필요하고 주인공이 여성이나 유색인종이라면 100점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인공의 주변인들 중에는 반드시 유색인종이 있어야 합니다. 이왕이면 흑인, 동양인, 아랍인, 라티노 등이 한 명씩 다 있으면 더 높은 점수를 받겠죠. 아울러 여성 캐릭터도 2명 이상이어야 하고 이 여성들 중 반드시 한 명은 유색인종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LGBTQ 중 최소 하나의 캐릭터도 무조건 있어야 하고 장애인을 포함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둘 다 진짜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고 실제로 장애인인 배우가 연기해야 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절대 빠질 수 없이 중요한 점은 이 많은 캐릭터 하나하나가 다 존재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PC와 페미니즘에 반역하는 몰지각한 영화로 몰리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게 맞나요? 이런 공식으로 절대 다수가 2시간 남짓인 영화를 제대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놀랍게도 최근에 제가 방금 열거한 조건 중 상당수를 지켜서 만든 영화가 2편 있긴 합니다. 바로 이터널스와 샤잠 신들의 분노입니다. 이제 왜 이 영화들이 흥행과 미평에서 망했었는지 잘 아시겠죠? 오펜하이머의 경우는 감독의 의도와 성향 그리고 전작에서 흑인을 주인공으로 캐스팅했던 경력 따위는 모조리 무시한 채 본작에 흑인 과학자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차별이라고 여성의 비중이 적다고 여성 혐오라는 비판을 함께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까지 났었는데 아니 마리 퀴리는 맨하탄 프로젝트가 시행되기 한참 전에 사망했습니다. 물론 마리 퀴리의 업적은 대단하지만 그걸 굳이 들먹이자고 억지스레 대사를 짜내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부터가 창작의 제한과 강요를 명령하는 짓입니다. 까놓고 말해 물리학에서 손에 꼽히는 과학자 중 한 명인 리차드 파인만도 오펜하이머에서의 존재감이 극히 미미했던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설상가상 팔콘과 윈터 솔저는 두 캐릭터의 관계를 동성애로 연결시키는 일부 시청자들이 망상에 가까운 주장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제작진과 배우들이 부정했다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설마 이 문제의 일부 시청자들은 팔콘과 윈터 솔저를 비엘물의 관점에서 봤던 걸까요? 그것도 그렇지만 왜 동성애자나 양성애자가 아니란 이유로 욕을 먹어야 하는 건지 이해 불가입니다. 정말 심각한 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올해부터 작품상을 받으려면 지극히 PC스러운 4가지 기준 중 2가지에는 부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는 겁니다. 첫째는 방금 제가 다소 억지스러운 농담을 하는 것처럼 들으셨을 수도 있을 조건이고 둘째는 제작진도 인종, 성별, 성 정체성에서 동일한 조건을 적용한다는 거고 셋째는 각 제작사의 인터넷에도 적용한다는 거고 마지막 넷째는 마케팅, 홍보, 배급의 업무를 다룬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4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영화는 앞으로 작품상을 받기는커녕 후보조차 될 수 없다는 건데 믿거나 말거나 저도 다양성 확보의 의도라면 얼마든지 좋지만 장려와 권유를 넘어서 규정으로 강제한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영화는 물리적으로 저 조건에 든다는 게 상당히 힘든 데다가 특히 가뜩이나 아카데미 시상식이 천대하는 블록버스터는 더더욱 고전할 게 뻔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마치 자경단에 대해 찬반이 갈리는 것과 같은 원리로 더 심도 있게 다뤘어야 합니다. 법이 단죄하지 못하는 범죄자들을 처벌한다는 것에서 자경단에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초법적으로 사적 제재를 가하는 건 옳지 않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아카데미 시상식 역시 다양성 확보 과정이라는 미명으로 제한을 가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결정인지 더 세밀하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자유를 그토록 중시하는 나라에서 PC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시키는 걸 이해할 수 있나요? 건축가로 유명한 유현중 교수가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주제로 한 영상에서 논쟁의 대상이란 걸 전제하시면서 조심스레 말씀하신 걸 인용하자면 이제 아트라고 하는 것은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완전히 독특한 그것만의 가치를 평가해 줄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정치는 사라지고 뭐든 사라지고 국가가 사라진 다음에도 인간과 아트는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국가도 없고 정치도 없던 시절에 아트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프리츠커상도 지금은 확실히 PC를 강조하는 쪽으로 점점 가고 있고 이 지구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그런 쪽에 의미 있는 것들을 많이 주고는 있는데 정말 건축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가치들 예술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기술적이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평가받아야 되는 것에 있어서는 많이 약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5번째 이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의견인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인종, 성별, 성정체성을 제외하고도 PC로부터 창작에 제한이 가해지는 압력은 차고 넘칩니다. 인어공주의 주인공에 흑인이 캐스팅되면서 논란이 일었을 때 옹호하는 쪽에서는 어차피 동화인데 인종을 바꾸는 게 무슨 문제가 되냐는 주장도 하길래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의 경우를 너무 많이 봤었기 때문이죠. 일례로 한솔로 스타워즈 스토리는 극중에 등장한 드로이드 때문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드로이드의 성별을 따지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여성으로 보여진 이 드로이드는 PC에 환장한 디즈니답게 깨어있는 캐릭터로 묘사됩니다. 마지막에는 불행하게도 치명타를 맞고 정지되면서 역할이 끝나는 듯 했으나 한솔로의 요청으로 밀레니엄 팔콘의 메모리를 이식해 새로운 운명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논란의 불씨로 작용했습니다. 자유와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던 여성 드로이드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밀레니엄 팔콘에 가뒀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아니 진짜 인간적으로 말해서 꼭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게 PC인가요? 어차피 인어공주처럼 가상인 SF 장르의 영화에서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도 피해의식과 확대 해석으로 논란이 된 게 있었던 걸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소울스톤을 갖기 위해 블랙 위도우가 자신을 희생하는 걸 보고 일각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 어떤 말까지 나온 줄 아세요? 백인 중산층 가정의 남성을 지키기 위해 임신이 불가능한 여자가 죽었다. 와, 처음에 그 기사를 읽었을 때 환멸이 느껴졌습니다. 감독인 루소 형제와 스칼렛 요한슨이 직접 나서서 해명한 것도 듣지 않을 게 뻔하고 막말로 호카이가 죽었으면 백인 남성은 영웅으로 만들고 여성은 들러리로 내세웠다고 항의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식으로 물건으로 치면 창작자는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하면서 각본을 써야 합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번에도 디즈니의 작품인 만달로리안은 시즌2에서 일명 베이비 요다로 불리던 그로구가 외계 종족의 후손이 담긴 알을 먹은 것 때문에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관계자들이 그 알은 달걀의 일종처럼 무정란이라고 해명 같지 않은 해명을 하면서 넘어갔지만 애초에 이것까지 걸고 넘어지는 건 다수의 시청자들에게 PC로 인한 피로도만 가중시킵니다. 게다가 인어공주의 캐스팅을 옹호했던 측에 따르면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 외계인 종족의 알을 삼켜 먹든 삶아 먹든 구워 먹든 무슨 상관입니까? 가장 최근에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에 등장한 코스모를 왜 수컷에서 암컷으로 바꿨는지까지 따지고 들면서 논란을 만든 사람들도 있었는데 다들 왜 이리 피곤하게 살지 못해 안다라는 걸까요? 편집을 해봐야 알겠지만 10중 8구 마블이 몰락한 5가지 이유보다 길어질 영상을 보시느라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PC 영화와 드라마에 지식하는 5가지 이유는 간단하게 2마디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첫째, 알고 보면 유무형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PC와 페미니즘을 온갖 영화와 드라마에 무턱대고 집어넣는 탓에 엔터테인먼트의 본질을 망각하고 훼손했다는 것. 둘째, 슈퍼맨을 없애려고 했던 배트맨의 심정처럼 이젠 PC와 페미니즘으로 열변을 토하는 자의 진심과 목적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믿지도 못하겠으며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또 성급한 1번 하니 뭐니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제 딴에는 꼭 필요한 것만 골라서 다룬 게 이 정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례를 일일이 다 나열하면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이제 PC와 페미니즘은 변질과 억지로 자매를 초래했습니다. 이게 과연 누구 탓일까요? 따라서 저는 할리우드든 우리나라든 간에 제발 정치적인 목적보다 엔터테인먼트의 본질부터 우선해주기를 간청합니다. 목적이 아닌 목표를 중시해서 더 좋은 작품, 더 재밌는 작품, 더 유익한 작품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엔터테인먼트의 본질 아닐까요? 정치와 교육은 관련 기관에 맡겨두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모두의 박수를 받아 마땅합니다. 행여라도 엔터테인먼트가 오락에 치중한다고 해서 정치와 교육보다 하등하다고 취급하는 것 매우 부당합니다. 현실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잠시나마 즐겁게 해주는 것도 다른 분야만큼이나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잊지 않아줬으면 합니다.